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광호흡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광합성이 아니고 광호흡입니다. 햇빛을 맞았을 때 뭔가 호흡을 하나? 광호흡? 광호흡. 요거 배울 거고요. 이 C4 식물이라고 하는 것과 캠 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광호흡을 극복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광호흡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가진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호흡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C4라고 하는 것과 캠 식물들은 어떤 독특한 전략들을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광호흡부터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데 쪼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자, 광호흡 볼게요. 그냥 제가 요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씩 써가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호흡이라는 게 생기는 근본 원인은, 자, 여러분들 RUBP가 이산화탄소하고 만날 때 누가 중요했냐면, 누가 중요했어? 이때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 그렇죠. 루비스코입니다. 루비스코의 원래 이름은 리블로스 비스파스페이트, 즉 RUBP. 여기까지 됐죠? 비스파스페이트 C5가 뭐냐면, C가 카복실라제, 그죠? 카복실라제. 요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를 유기물에 붙여줄 때는 카르복시 형태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카복시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카복실라제가 되는 거고요. 즉 탄소 붙여주는 그런 효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는 옥시게나제, 즉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루비스코는. 신기하죠?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를 붙여줄 수도 있고 RUBP에 산소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일단 루비스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루비스코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힘이 10배 정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힘이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보통 상황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한 상황 있죠. 특정한 상황.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특정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덥고 건조해요. 건조하면 식물은 기공을 닫아버리죠. 왜 기공을 닫아야 되냐면 기공을 통해서 CO2도 갖고 오지만, 그죠? 물이 증산이 된단 말입니다. 증발한다고요. 기공을 통해서. 근데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이 증산하는 게 너무 커.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광합성 하다가. 그러니까 기공을 닫아버려. 근데 덥고 온도가 높고 햇빛은 쨍쨍 띄니까 광합성은 열심히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의 결과 산소가 많아지고 기공을 닫아서 CO2는 안 들어오니까 CO2는 낮아지는,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루비스코가 이 10배 세다 그랬는데 얘가 10배 넘게 많아버리면 RUBP에 산소가 결합해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광호흡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요거 다 지우고 새 화면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대충 무슨 상황에서 광호흡이 일어날지 예측되겠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RUBP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저는 글씨 못 쓰지만 여러분들 이쁘게 잘 써보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산소 한 분자가 RUBP 두 분자를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합할 수 있겠죠.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니까. 이 과정이 루비스코가 촉매를 해서 뭐가 되냐면 PGA라고 하는 것과 포스포
글리코일산에 인산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두 개라는 얘기는 2번 탄소하고 안 헷갈리게 곱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볼 때는 탄소의 개수를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탄소 5개짜리가 2개 있죠? 예, 곱하기 2는 앞에 빼고 그냥 볼게요. 그럼 PGA가 탄소 3개고 포스포글리콜산은 탄소가 2개입니다. 탄소에 유실 없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됐어. 그죠? 요 과정에서 이게 과정이 드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포스포글리콜산에서 인산기가 빠지면서 글리콜산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루비스코가 어디 들었어? 엽록체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분자의 글리콜산이겠죠. 따라갈게요. 자, 두 분자의 글리콜산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글리콜산이 글리옥실산으로 변합니다. 글리옥실산으로 산화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를 얘한테 줘서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화효소가 존재하죠. 효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글리콜산 옥시다제는 산화효소입니다. 자, 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를 시키죠. 산소를 묻혀가지고 산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되면 자, 글리옥실산이 글리신으로 변합니다. 네, 여기에 이 과정에 아미노기가 붙죠. 네, 아미노기가 글리옥실산 2개니까 아미노기 2개. 그렇죠? 어떤 물질에 붙어 있는 아미노기가 이쪽으로 전달된다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요건 탄소 2개고요. 요것도 탄소 2개입니다. 글리신도 탄소 2개예요. 자, 그럼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산화요소 있죠? 그 다음에 H2O2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두 분자의 물과 산소로 바꿔주는 효소 요거 카탈레이스죠. 우리 몸에서 이런 소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산화요소와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공간 퍼옥시즘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퍼옥시즘에서 일어납니다. 즉 엽록체에서 글리콜산이 퍼옥시즘으로 넘어와서 산화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 추가돼서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거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효소와 부산물로 생긴 이 과산화수소 처리하려고 카탈레이스 작용하는 거고요. 이 공간이 퍼옥시즘밖에 없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공간이 퍼옥시즘에서 일어나야겠죠. 자, 글라이신 두 분자가 지금 두 분자의 글리옥실산이니까 나오고 있죠. 이거 또 이동합니다. 드럽게 귀찮죠, 그렇죠? 글리신이 뭘로 바뀌냐면 한 분자의 세린으로 바뀝니다. 자, 글라이신은 탄소 2개고요. 요거 탄소 3개입니다. 그러면 뭐야? 탄소가 하나 사라졌죠? 2개짜리가 2개 있었어. 즉 탄소가 총 4개였는데 3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탄소는 사라질 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날아갑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생기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NAD가 NADH가 됩니다. 탄소 한 분자 날아갈 때 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결합 안에 나서 나오는 전자를 가지고 NADH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미노기가 제거가 됩니다. 여기 아미노기가 들어갔죠? 요 아미노기가 제거되면서 이렇게 무기질소의 형태로 바뀝니다. 무기질소의 형태, 암모늄이온, 무기질소. 무기질소냐 유기질소냐의 차이는 유기물에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의 차이?
요거는 요 상태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NADH가 있는 공간, NAD 플러스가 있는 공간, NADP가 아니고 NAD 플러스가 있는 공간 어디겠습니까? 미토콘드리아죠. 물론 세포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뭐 어떻게 기억하느냐? 천천히 몇 번 보다 보면 또 세리는 다시 포옥시점으로 오고요. 이게 예, 히드록시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히드록시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바뀌고요. 이 과정에서 NADH가 한 문자 쓰입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가 되죠.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거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미노기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봐봐.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아미노기가 필요했는데 아미노기 하나가 나왔죠? 요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미노기만 보면은 아미노기가 세린이 히드록시피루부산 될 때 아미노기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이 아미노기가 이쪽으로 제공되는 거야. 글리옥시산이 글리시인이 될 때. 근데 아미노기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다른 곳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두 개 들어간 거, 아미노기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 무기물의 형태로 바뀌어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 과정에서 필요한 아미노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회수한 거 요거 갖다 쓰고 하나는 무기 질소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질소원 하나가 계속 소실되고 있는 거죠. 요 과정 하면 그 다음에 얘가 히드록시피루부산이 이거 지금 계속 한 개죠. 여기서부터 한 개죠. 예. 글리세르산으로 바뀌고요. 자, 이 글리세르산이 엽록체로 들어와서 글리세르산이 ATP를 써서 ATP가 ADP가 되면서 이 인산기를 글리세르산한테 주면 인글리세르산이 됩니다. 인글리세르산. 이게 3PG죠. 그죠? 3PG. 예. 인글리세르산. 이거 그래서 이게 3번 탄소에 인산이 있는 걸 강조하려면 3PG라고 쓰고 그냥 산이다. 요걸 강조하려면 PGA라고도 씁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가지고 예. 케비네로에 다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 복잡하네. 그쵸?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나왔을 때는 알짜 반응식으로 일단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짜 반응식. 얘네들을 그냥 순수하게 뭐 넣었다 뺐다 다 해서 결론적으로만 봅시다. 결론적으로만 보시면 자, 가운데서 써볼게요. 두 분자의 RUBP가 들어와서 산소와 만나면 어째 되냐면 어째 돼. 예. 자, 어째 되냐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분자의 PGA 생겼죠?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오면 여기 PGA 하나 더 생기죠? 그러니까 3PG라고 쓸게요. 우리 익숙하니까 3PG가 3개 생깁니다. 자, 이거는 RUBP는 탄소가 5개짜리죠? 요거 탄소 3개짜리고 그러면 이거 탄소 총 9개죠. 탄소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날아갑니다. 즉 요거 3개 생기고 그 다음에 CO2가 하나 생기죠. 기껏 우리가 고정해서 잡아놓은 탄소 한 분자를 다시 기체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즉 광호흡을 하면 탄소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낭비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이게 유기질소죠. 아미노기. 다른 화합물에 붙어있는 요런 아미노기를 유기질소라고 부르는데 유기질소가 2개 필요했어. 근데 하나는 무기질소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하나는 수거하니까 쓰면 되고. 그래서 유기질소를
하나 날리는 겁니다. 휙. 손실. 유기질소 하나 손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ATP 쓰죠. ATP를 써서 3PG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ATP를 소비합니다. 즉, 이 광호흡 과정이라는 건 하등의 쓰잘데기가 없어요. 수식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봐, 다 손해잖아. 탄소 날리고 유기질소 날리고 ATP를 써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광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식물은 노력을 해줘야겠지. 그죠? 어떤 노력을 했냐? 진화상으로. 어떤 애들이 개발되었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시포식물과 캠식물이 이 광호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억제가 되지? 볼게요. 시포부터. 자, 시포식물. 시포. 야, 앞으로 이런 용어들 볼 건데 시포.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C3 식물입니다. C3 식물은 루비스코가 아니지. RUBP가 루비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그죠? 제일 처음 만든 게 3PG죠. 3PG는 탄소 3개짜리죠. 탄소 3개짜리를 가장 먼저 만든다. 광합성 과정에서. 그래서 C3. 그리고 C4는 탄소 4개짜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다. 탄소 고정 과정에서. 그 말이겠죠? 자, 이건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구조가 신기해요. C3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표피가 있고 책상 조직이 있고 그쵸? 울타리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면 조직이 있었잖아. 요런 구조인데 여기는 시포식물 같은 경우는 껍데기 뭐 여기 표피 있는 표피인데 여기 엽육세포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물관 체관이 있는데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관속 초세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관속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유관속 초세포가 존재해요. C3 식물 같은 경우는 유관속 초세포가 거의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있어도 엽록체가 없습니다. 제 기능을 못해. 근데 시포식물 같은 경우는 유관속 초세포가 존재하고 이 안에 엽록체들도 있어서 제 기능을 합니다. 요게 구조적인 굉장히 큰 특이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지금 광호흡이 뭐가 문제냐면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아지면 루비스코가 그렇죠. RUBP에다가 산소를 갖다 붙여준다고요. 이산화탄소만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산소 붙여주면 손해가 막심해. 좀 전에 봤지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줘야 됩니다. 루비스코가 활동할 때 그렇죠? 이산화탄소만 많이 산소 없이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때 C3 식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RUBP가 직접 맞이해서 루비스코가 붙여줬는데 여기는 PEP라고 하는 물질,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물질,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합니다. 요건 탄소 3개짜리죠. 그래서 탄소 4개짜리 옥살 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탄소 4개이기 때문에 시포식물이라 부르고요. 이 과정은 엽육세포에서 일어납니다. C3 식물은 엽육세포에서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죠? 케비네로도 엽육세포에 있는데 시포식물 같은 경우는 엽육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촉진하는 효소의 이름이 PP 카르복실화효소, 약자로 PP 카르복실화효소. 카르복실화란 얘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붙여주는데 이 붙여줄 때 카르복시기 형태로 붙여주기 때문에 카르복실화효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PPC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거는 아까 루비스코는 탄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탄소를 붙여줄 수도 있고 산소를 붙여줄 수도 있죠. 이거는 산소를 붙여줄 수 있는 옥시게나제 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 자체가 안 돼요. PEP를 산소하고 만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효소의 특징이. 그러니까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걸 만들어. 엽육세포에서 여기서 그죠? 만들어. 그래서 이걸 말산으로 바꿉니다. 엽육세포에서. 그래서 말산이 넘어가요. 유관속초세포로. 그러면 이 말산이
이산화탄소와 탄소 3개짜리 피르부산으로 바뀌면서 이 탄소가 캐비넷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 잘하는 놈을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와 결합 잘하는 놈을 이쪽 여백세포에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먼저 이산화탄소만 붙잡아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를 이 안으로 홀짝홀짝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관속초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쪽에 비해서 여백세포에 비해서 이쪽 안에 CO2 농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즉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산이 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와 피르부산으로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는 거야. 생기는 족족 캐비넷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겠죠? 요와 같은 구조. 그러니까 CO2 고정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거하고 구별을 해놓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루비스코가 없습니다. 여백세포에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이쪽에서 유관속초 세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안반응 캐비네로가 일어나는 거죠. 즉 CO2 고정에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공간을 분리한 거죠. 그죠? 이게 C4 생물. C4 식물이 산소하고 루비스코하고 만나는 거 없애주려고 요런 기발한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죠. 또 다른 종류. 살벌하게 건조한데 사막 같은 데서는 이거는 그래도 기공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막 같은 데는 낮에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낮에 기공을 열어놔서 증발이 돼버리면은 식물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C4하고는 조금은 다른 어떤 그런 체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C4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나 사탕수수, 열대 초지, 그죠? 초지, 풀, 그렇죠? 뜨거운데 뭐 아주 그렇게까지 건조하진 않은 그런 데 사는 애들이 C4 식물이고요. 캠은 선인장, 뭐 파인애플 이런 거 있잖아. 다육식물 막 안에 물 차갖고 말랑말랑한 거 그런 애들이 이제 캠 전략을 사용하는데 먼저 볼게요. 자, 캠 식물은 이렇게밖에 그림을 안 그려주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C3하고 똑같아. 예. 캠은 구조는 C3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 얘는 낮에는 기공을 닫아버려요. 밤에만 기공을 오픈합니다. 낮에 너무 건조하니까 기공을 못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밤에 열심히 기공을 열어서 CO2를 받아들여. 근데 밤에는 그러면 명반응하고 이게 짝물림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CO2가 있어도 아니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O2를 붙잡아서 저장만 해놔. 그래서 캠식물에도 마찬가지로 PEP에 요거를 붙여가지고 옥살아세틸산으로 바꿨다가 그죠? 이때 포스포에놀 피르부산 카복실라제 PEPC가 관여를 하죠. 요거를 말산으로 바꿔요. 아까 C4하고 똑같죠? C4하고 똑같은데 이 말산을 액포에다가 다 저장합니다. 밤새도록 CO2를 잡아갖고 말산을 액포에다 저장해. 그리고 낮이 돼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기공을 닫아. 그럼 더 이상 CO2 공급이 바깥에서 들어오진 않아요. 대신 그 전날 열심히 저장해놨던 말산 있죠? 액포에 저장해놨던 이 말산을 꺼내서 여기서 피르부산하고 CO2로 바꾸면서 요렇게 CO2를 그러니까 밤에 CO2를 열심히 고정해놓고 그걸 낮에 하나씩 뺏었습니다. 이게 캠식물의 전략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가 다릅니까? C4하고 캠이랑. C4는 일단 구조가 좀 특이해. 여백세포하고 유관속초세포라는 게 있고 다만 낮에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 CO2를 고정하는 공간이 여기고 그죠? CO2를 여기서 고정해서 유관속초로 넘기면 여기서 CO2 환원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캠식물 같은 경우는 여백세포, 유관속초세포가 없어요. 다만 시간에 따라서 공간을 해놔. 여백세포에서 시간에 따라서 그냥 밤에는
기공 열어가지고 CO2를 고정해서 말산으로 바꿔서 액포에 저장해 놓고 낮에는 기공 닫고 낮에는 기공 닫고 이 저장해놨던 말산을 꺼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캠은 밤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액포에다 저장해 놓고 낮에 그거 빼서 광합성에 쓴다고요. 됐죠? 그래서 공간적 분리, 시간적 분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광호흡이랑 요거 캠, C4, 요거 C3 식물 비교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열심히 한 거 이 그림 2개면 끝납니다. 자, 요거 뭐뭐 이용했습니까? 광호흡할 때 엽록체, 퍼옥시존,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다 기억 못하면 3가지 소기관을 이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3 소기관을 이용했을 때 RUBP가 정상적인 캐비네로를 거치는 거랑 광호흡을 거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알짜 반응식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RUBP 2개가 뭘로 변했냐면 세 분자의 PGA하고 이산화탄소 하나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CO2 하나에 손실이 있고요. 유기질소 한 분자의 손실이 있었죠. 유기질소가 무기질소로 바뀌었으니까 또 ATP 하나가 소비되는 그와 같은 반응이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C3, C4 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이 생길까봐 말씀드릴게요. 광호흡을 왜 하나? 그죠? 광호흡이 왜 안 사라졌지? 진화상? 여태까지 남아있을까? 그죠? 자, 과학자들이 보니까 과학자들이 되는 이유 광호흡이 아직까지 있는 이유 첫 번째 진화상 그랬을 거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초기에 식물이 생겼을 때 초기에는 루비스코가 이게 CO2도 결합할 수 있고 산소하고도 결합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산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루비스코가 이렇게 양쪽을 결합한다 손 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10배나 강했기 때문에 더더욱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광보호죠. 우리 고온 건조한 날 막 산소량이 막 늘어나. 고온 건조할 때 그리고 고온 건조하면 명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건조한 거랑 명반응은 상관이 없죠. 광자가 막 들어와서 페레독신이 전자 받아가지고 전자 순환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이 페레독신이 전자를 산소한테 주게 되는 경우 이거 막으려고 안테라크산틴, 비올라크산틴 이런 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전자를 비올라크산틴이 받아서 안테라크산틴, 제아크산틴 이렇게 넘겨주면서 산소한테 가는 걸 막는 거지. 그죠? 근데 광보호 전략 중에 산소가 이제 생겨가지고 전자 받으면 자유라디컬 생겨서 위험하단 말입니다. 슈퍼옥사이드 생기고 그 다음에 퍼옥사이드 생겨서 너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없애주려고 이 산소와 루비스코가 그냥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ATP 하나 손실, 그 다음에 유기질소 손실 이런 거 있더라도 산소를 없애버리는 게 식물 입장에선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광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세포의 경우에는 그 슈퍼옥사이드 자유라디컬 산소에 의한 피해를 심하게 받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 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자유라디컬 산소, 이 반응성이 강한 산소를 좀 덜 만들기 위해서 이 기작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시고요. 자, 수업 시간에 볼게요. 고생하셨어요.